가이 경영과 개발에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10편 정도에 걸쳐 갖고 내용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포항에서 지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중간에 껴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지진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환태평양 지역에 속하는 한국말로 이제 불의 고리라고 부르죠. 그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지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대지진도 정기적으로 옵니다. 일정 간격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륙들이 원형 형태로 지진권대가 형성된다 해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권대라고 부르죠. 저는 대략 한 5년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쯤은 겪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마 근래에 들어서 한 50년 사이에는 이런 큰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 나이 봤을 때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내용들을 접하고 있거든요. 지진이 오게 되면은 동물들이 느낌이 온다고 하죠. 반응이 있는다고 하고.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게 어느 정도 전에 그런 느낌이 오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지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진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동물을 통해 가지고서는 지진의 조짐이다 이런 거를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10번 정도쯤은 작은 지진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제 동물의 반응을 보고 대지진이 올 거다라고 조짐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느낄 수 있냐면 저는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느낌이 조금 오기는 하거든요. 제가 좀 유별난 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일단 지진은 수평 지진하고 수직 지진으로 크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수직 지진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전쯤에 바닷가 별장에 갔을 때인데 폭탄 맞은 것처럼 굉장히 강한 소리로 한 번에 딱 오고 말더라고요. 보통은 한 번에 오고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특이하게 한 번에 오고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수직 지진에서 크게 느꼈던 거고요. 근래 들어서도 계속 이제 그런 수직 지진을 느끼고는 있는데 한 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수평 지진보다는 수직 지진이 좀 더 무섭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둘 다 무섭습니다. 수직 지진보다는 대개 이제 수평 지진이 훨씬 더 많고요. 하루에도 이제 한 10번 이상씩 평균적으로 지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이제 지진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다리를 들고 있으면 좀 더 느낄 수가 있고요.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창가 쪽에 있는 블라인드를 열고 닫게 해줄 때 쓰는 그 기다란 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흔들리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서는 감지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하루 종일 봅니다. 큰 지진이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뭐 이번에 한국에서 느끼셨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벽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찍찍 하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벽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요. 그 찢어진 사이로 분진가루가 이제 날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색깔 뿌옇게 이제 날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좌우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이제 건물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완벽하게 수평으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방식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15년 전쯤인가 에콰도르에 있을 때 느꼈던 거는 거기가 21층이었거든요. 온통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장식되어 있는 아파트였는데 인천에 가면 놀이기구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던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네, 그 느낌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혼자 있을 때였는데 그 다음에 너무 놀래갖고 한 3일은 매장에서 자고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지점쯤 되는 한 21층, 한 25층 정도 건물이라면요. 보통 한 4분의 1 정도니까 한 5층 내지 7층 정도 되는 위치 쪽이 되게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땅 쪽에서 있는 그 건물 하부 쪽하고
상부 쪽이 일정하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라고 생각하면 그 부위쯤이 가장 피해가 크죠.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를 해주면서 거기서 끊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층들이 타격이 제일 큽니다. 오히려 이제 높은 층에 있는 곳들이나 아예 낮은 층 같은 경우는 흔들림 때문에 지진 자체 때문에 영향이 있지 이 건물 자체의 휨 현상 때문에 파손이 되는 거는 적거든요. 그때 파손이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유리창이라든지 문 틀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먼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오고 나면은 문 틀 벌어지거나 아니면 휨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갖고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이제 문이 잘 닫히거나 열리게끔 해주는 처리를 하거든요. 지진이 오면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닿히지 않도록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근데 건물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통로 확보입니다. 건물이 흔들리면서 출입문 부분이 휘게 되거든요. 그럼 문이 안 열리게 됩니다.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하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위층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깥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 안에서 만약 있는 경우는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러 신발을 신지 않아야 됩니다. 신발을 신는 시간도 여유가 없고요. 또 잘못 신으면은 제대로 신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다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을 많이 신고 있는데 실을 신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벗고 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난간 쪽을 잡는 것보다는 벽 쪽을 잡고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간 쪽을 잡고 내려가면은 이제 흔들림이 심할 때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 쪽 방향으로 손을 뻗어가지고 벽을 집으면서 바깥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려갔을 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건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제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하러 내려갈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방을 갖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머리 위에 가방을 쓴 상태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는 이제 물체가 떨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대개의 경우는 떨어질 수 있는 물체들을 아파트라 하더라도 위에 올려놓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안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된 다음에는 주변 건물이 붕괴됐을 때 그 파편에 의해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요즘의 경우는 지하로도 되게 건물들을 구조물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땅으로 되어 있는 곳들을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대개는 이제 대피를 할 때 어느 나라든지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죠. 학교 운동장 아래쪽에 이제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요. 지진이 온 후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안전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안전 검사를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아파트에 있다면 아파트 자체에서 보통 이제 안전 검사 같은 거를 하게 돼 있고요. 집안 내부에서는 이제 문짝 같은 게 틀어졌으면 이제 문이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오고 나면은 건물에 분명히 균열이 가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건물 자체는 시간이 흐르면은 건물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진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 균열에 의해서도 특히 스트레스가 강도가 되게 세지게 됩니다. 그 지진이 없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균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붕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포항의 경우 보니까 그 정도의 균열 정도면은 평상시에도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되게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의 문제는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런 건물에서 계속 살면은 심리적으로도 되게 어렵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지진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는 지진에 의한 가격 등락폭이 없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고층 아파트의 가격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면요. 가족이 다 같이 대피에 대한 예비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선을 따라가고 다 같이 실제 대피하는 장소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한 것과 안 한 거는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막상 지진이 오게 되면은요, 패닉에 빠집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근데 미리 연습을 해두면 했던 연습 내용대로 일단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패닉에 빠져 있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물건을 배치를 할 때, 이번에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깨질 만한 물건들은 아래쪽에 두시고요. 비교적 가볍고 떨어져도 크게 파손이 안 되거나 사람을 안 다칠 물건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진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몇 가지 이제 물품이 들어가 있는 팩을 현관 앞에다가 가져다 둡니다. 나갈 때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의 물품들을 미리 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 들고 나갈 그 팩에는 계절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품목들이 달라지는데요. 계절이 이제 겨울에 다가선다 그러면은 패딩 같은 종류요. 대피용 팩은 각자 하나씩을 들고 나가는 게 좋기는 한데, 몰아서 갖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팩들을 하나로 합쳐두거든요. 한 번에 들고 나가기가 편하고요. 각자 들고 나가는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그렇게 합니다. 층수가 높은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권해드리기는 무조건 대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내려가는 사이 대부분의 경우는 지진이 멈추거든요. 근데 인명사고가 나오는 경우는 붕괴됐을 때 나오는 거라 내려가면서 다치지만 않게 안전하게만 내려갈 수 있다면 건물 바깥으로 지진이 온과 동시에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지진이 오는 경우는 긴급하게 먼저 대피하지 말고 책상 밑으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의 지진은 큰 지진이 아니거든요. 큰 지진이 아닌 경우에도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나가는 과정에서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진이 생기면 공공장소에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를까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게 좋으냐 하면은 저는 따르지 않는 쪽에 조금 비중을 더 두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관련된 부분으로, 특히 지진에 관련된 부분으로 경험이 많은 일본이라든지 칠레나 에콰도르, 페루 이런 나라들이요. 경험치는 정부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을 잘 보호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부 시책이나 대책이 좋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하고 국민들 전체가 지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대피를 잘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일본의 경우도 대지진이 있었을 때 많은 정보들을 국민한테 감춘 사실들이 이후에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칠레의 경우도 대지진이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보험 관련 부분 때문에 대외적으로 속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본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지를 홍보하는 쪽에 목적을 두지 실제 지원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서 현장에 가서 보면은 방송에 나온 내용하고 다르게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개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만 토대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경험이 많은 정부라서 대책을 잘 세웠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적은 것 같다라고 추측성 기사를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직접 현장에서 아마 내용을 봤다 그러면 혀를 찼을 겁니다. 칠레의 경우는 재난에 관련된 거를 첫 번째로 처리를 하는 911이요. 재난에 대한 그런 관계기관이 정부 자금보다는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소방대원들이 그 기부금 받는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지진을 계속 겪다 보면 정부에서 매뉴얼들이 좀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아마 수정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경우들은 머릿속으로 그려진 것만 갖고는 완벽한 매뉴얼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다치겠죠. 대통령이 바뀐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행정 각 부분에 있는 분들이 같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지진 같은 경우는 특히 겪어보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구상만 가지고서 또 다른 나라의 예만 가지고 현실화시켜서 매뉴얼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원전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도 비리가 워낙 많고 또 누출에 관련된 부분들,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국정감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지진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 겪었던 지진은 한 2010년도에 왔었는데요. 그때 온 게 공식 기록이 아마 8.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지진이 왔던 그날 경우는 저녁 때부터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은 1시 정도쯤 되면은 잠을 잤어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3시 정도쯤 됐을 때 대지진이 왔거든요. 근데 처음 지진이 오려고 하는 신호가 들어올 때 예진이 이제 흔들리려고 시작을 할 때 바로 일어나갖고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거든요. 바깥에 완전히 다 나가는 데까지 30초 정도쯤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뒤에 다른 분들이 이제 속옷 차림으로 나오시더라고요. 큰 지진이 오고 나면 판이 흔들린 거라 다시 판이 안정화 들어가기 위한 여진이라는 게 또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그거는 모릅니다. 어느 나라도 그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지진이 왔을 때, 한국에서는 그런 지진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한국 분들이 지구 정반대 방향에서 늘 지진을 겪고 있는 교포들한테 여진이 다음날 온다고 하니까 대피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교포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공원에 가서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잤거든요. 한번 지진으로 공포감을 느끼니까 뭐라도 믿고 싶은 거죠. 저희 아이들이 묻더군요, 그때. 우리도 가서 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빠를 믿어라. 오늘은 절대 지진이 안 온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 골고 그때 잤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여진이 안 왔고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따지고 볼 때 많은 지진을 계속 겪고 있지만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지진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여진이 왔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재해에 관련된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강대국들이라고 해서 대책을 잘 세우고 국민들을 잘 보호하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세월호에 관련된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이나 관계자들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 반드시 옳으냐?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당시에 본능을 따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오늘의 얘기는 지진을 늘 겪는 입장에서 경험담을 정리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가이.